오늘장을 명쾌하게 저격해보는 람 기자의 3시 4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MTN증권부 김혜람 기자입니다. 최근에 돌아온 외국인들 덕분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간만에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눌려 있었던 탓일까요? 이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고배당주, 통신주 등을 위주로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흐름이 좀 계속 가면 좋겠는데 하반기에 금리와 환율이라는 복병이 숨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조 4천억 원 이상을 사들였고 이 중에 삼성전자에서만 7,400억 원가량을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7월만 해도 삼성전자 주식 2,800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이 때문에 주가는 52주 신저가를 찍기도 했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대표적인 배당주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배당 수익률이 1.67% 수준인데 이 삼성전자 배당 규모가 코스피 200 지수 전체 배당금의 90%가량을 차지합니다. 또 올해는 새로운 CIO가 오게 되는 국민연금이 가진 부담감과 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으로 고배당주에 이전보다 더 많은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이 시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배당주는 배당이라는 안전마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도 배당 수익률은 높아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식들입니다. 역시 외국인들도 고배당주를 담았습니다.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서 외국인들은 고배당주로 불리는 통신주와 은행주를 많이 담았는데요. 외국인이 많이 담은 2위 LG유플러스와 3위인 SK텔레콤도 지난해 배당 수익률을 보면 각각 2.86%, 3.75%입니다. 이 밖에 KB금융과 우리은행, 삼성물산, S-오일, 대림산업, 현대차 같이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을 또 주로 샀습니다. 이 같은 추세에 따라서 배당주 펀드에도 자금이 좀 요즘 들어 순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6개월 새 3,400억 원가량이 순유입이 됐습니다. 인덱스 펀드를 제외하고 액티브 펀드 가운데서는 거의 유일하게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펀드입니다. 이처럼 국내 증시 모멘텀이 좀 부족한 가운데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는 종목들을 보면서 투자 기회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지금 국내 증시 방향성은 사실 외국인에게 달려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좀 이야기를 바꿔서 좀 눈여겨봐야 하는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리와 환율이라는 복병이 스며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은행이 올 들어서 6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여기다가 하반기에 한 번 정도는 인상하지 않겠냐는 관측들이 있었는데 조금씩 동결로 힘이 쏠리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에 미국 연준은 연내 2번의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미국인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은데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한국에 글로벌 자금이 사실 머무를 이유는 크지 않겠습니다. 금리 차가 커지면 글로벌 자금,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기 마련이게 되었는데요. 또 달러는 강세로 원하는 약세로 가는 게 이런 경우에는 좀 일반적입니다. 한국은행이 6번 동결을 했는데도 그래도 아직 외국인이 우리 증시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 굉장히 반길만 합니다. 이는 환율이 1,110원대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왜 환율이 급격히 변하지 않고 있을까요? 이는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원화는 위안화를 따라가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위안화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면 우리도 아직까지는 방어선을 지키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중국 위안화 절하가 조작이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래도 시장은 중국이 인민은행 고시 환율을 통해서 위안화 안정화 조치를 할 것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객 시장에서도 달러 위안 환율이 좀처럼 달러당 6.85 위안 위로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우리와 중국 외의 다른 신흥국들의 통화 가치를 좀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터키 통화 가치 특히나 크게 고꾸라졌는데요.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는 올해 들어서 반토막이 나서 달러 대비 51%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터키 리라화가 44%, 브라질 헤이라가 20%, 남아프리카 공화국 랜드화가 16%, 러시아 루블화가 15% 순서로 낙폭이 컸습니다. 이들 통화 가치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이들 국가의 경제 펀더멘털이 좀 약화되고 있는데 재정 적자를 안고 있는 이들 정부가 부채 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우리는 이들에 비해서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이
한 달 뒤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주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이 중국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돼도 우리는 환율 조작국이 아니어도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위안화와 원화의 동조화 현상이 뚜렷하고요. 또 중국이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 때 여기에 연달아서 한국의 대중 수출은 또 연쇄적으로 20%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실적도 낮아지게 되겠죠. 여기다가 오늘 우리나라 2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됐습니다. 전기보다 0.6% 성장했다고 잠정 짓게 됐는데 이는 7월 달에 나왔었던 속보치보다 0.1%포인트가 예상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GDP가 낮아진 거죠. 여기다가 실질 국민총소득 GNI는 전기 대비 1% 감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국내 경기에 대한 전망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남은 금통위 동안 연내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기가 좀 어려워지겠습니다. 물론 아직 견딜만하다는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오늘 GDP 수정치 발표 전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 그래도 절반 정도로는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후로 동결에 좀 무게를 실을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지난 3월부터 역전된 한미 금리 차이가 더욱 벌어지게 되는데요. 미국이 예상대로 9월과 12월에 금리를 올리면 연말이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한국보다 1%포인트 높아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1%포인트 금리 차가 나게 될 경우까지 온다면 이 자본 유출이 좀 본격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집니다. 이 금리와 환율 변동성에 따라서 수출 기업들의 실적에도 부담이 가게 될 텐데요. 금리와 환율이라는 복병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정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걸 시간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3차 관세 계획에 대한 의견을 오는 5일까지 수렴합니다. 미국의 기업이나 대중들이 여기에 대한 의견서를 다 제출하고 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각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 내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리는데요. 사업보고서 등 공시 위반에 대한 조사와 감리 결과 조치가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람 기자의 속 시원한 3시 40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마감 전략 세우시길 바랄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